아니 저 트럼프하고 뭐 자네들로 막 나오다가 임 교수님이 딱 나오니까 그 네. 반열로 딱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아, 예, 감사합니다. 저 우리 저 제작진에서는 좀 웃는 얼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네. 인상을 쓰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잘 웃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이명록 교수를 모시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경제와 자본시장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명록의 경제 매트릭스,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라는 제목으로 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그 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자. 이 장도 조금 쉬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방학 시즌인데 여름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특집을 한번 꾸며보는데 오늘만 화요일 날 모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세계를 보는 시각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조심해서 더 깊이 봐야 될 때가 사실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는 사실 세계를 탁 호령하는 패권 국가들을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맞습니다. 패권 국가라는 게 뭐 지금으로선 미국이고 네. 그 다음이 중국인데 네. 근데 이 패권 국가라고 하는데 이 패권의 성격을 어떻게 우리 규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제가 어떻게 보면 책을 쓴 이유기도 해요. 예. 우리는 남의 생사 여탈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 민족은. 기억에 많이 없으실 거예요. 항상 당한 기억밖에 없고 그래서 수비는 잘하지만 공격 지향적인 성향은 많이 못 띠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건드리면 어디가 충격파 갈 건가에 대한 수의 헤아림이 아무래도 좀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예.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 생산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비를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즉 그대의 노동력을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예. 그대의 노동력은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으로서 그걸 사는 것이고요.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로 그 생산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설정한 패권의 가장 지향점은 한마디로 소비를 해줄 것이므로 그대의 노동력을 달러 체제하에서 제공하라는 것이고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패권은 소비에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원하는 패권은 성격이 다릅니다. 중국은 소비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예. 어떻게 할 거냐면 대신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생산이라는 걸 할 거다. 거듭 말하지만 생산은 소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행동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이 보지 않는데 제가 나와서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나오는 이 생산하는 공급이 의미가 있는 거는 저의 모습이 방송을 타고 나간다는 것이겠죠. 예. 이게 소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통해 갖고 여러분이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다면 이 생산 활동은 매우 소중한 활동이 될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1대1로 하더라도 주변 국가의 물동량을 쫙 흘려주는데 대신 위안화로 써다오라고 하는 공급 체계를 가져간다면 예. 그 공급의 끝줄에 있는 나라들은 그 덕을 많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정거장에 매점만 하더라도 먹고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건 생산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생산력을 계속 뻗쳐나갈 거다. 거기에 정거장은 만든다. 거기에 수혜국들은 계속 위안화로 써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은 성격이 아주 상이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패권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건데 네. 그 힘을 우리가 뭐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 최고 갑이에요. 왜 그 갑은 전 세계 물품, 물산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맞습니다. 나라가 갑이고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중국은 미국과는 조금 다른 궤를 가지는 패권을 노리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 텐데 미국이 사실 뭐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마는 그 패권을 살짝 잃어버릴 뻔했던 위기 국면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금융위기 때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미국 망했다고 해야 될 정도로 큰 위기였잖아요. 이 성격은 뭐였냐 한마디로 하면 2008년도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 벌써 10년 지났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신 분이 계시거나 예. 그 당시에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설일 뿐이에요. 아하. 그 당시를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경험하는 듯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싸울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2008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융시장이 한마디로 망하려고 그래요. 금융시장이 망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 대출이 저기 걸려 있고 저 대출이 저기 걸려 있고 저 대출은 여기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은행이나 하나의 금융기관이 망하면 연쇄 도산을 합니다. 예. 금융기관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금융기관을 지향할 때는 어려워요. 패권을. 왜 그러냐면 순식간에 망하거든요. 도산이 동시에 발생해요. 그렇죠. 동시에. 이게 정말 무서워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를 빨리 부실화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우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우중공업 같은 경우 그나마 계속 끊는 이유가 뭐냐면 금융기가 아니라 제조업이라서 대우조선 해양. 계속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뭔가 이유를 대우조선 해양. 예 맞습니다. 예.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 길게 갈 수가 있는데 예. 금융시장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바로 도산입니다. 그게 바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리만 사태뿐만 아니라 리만 주위에 있는 많은 증권 및 은행가가 동시에 파산 지경에 그렇죠. 몰려 있었던 거라고 딱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어허.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전에 화면에 이 머리가 좀 벗겨지고 수염이 단정하게 난 벤 버난키라는 그 미국 FRB 의장이 특급 소방수로 투입이 돼가지고 그렇죠. 미국을 구해낸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조치들을 한 겁니까? 자,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이제 해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케인즈라는 사람을 제가 어려운 용어를 안 쓰는데 이번엔 예. 딱 한 번만 쓸게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유동성 함정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예. 물을 계속 부으면 뭐예요? 밑에 독이 빠졌는데 어허. 물이 새버리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율도 내려주면 대출도 많이 일어나겠네요. 라고 믿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예. 누구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예. 세계 경제를 재건하다시피 한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죠. 예. 그분이 케인즈라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수요 중에서 유효한 수요. 유효해야 돼요. 뭐냐면 쓸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 통화 정책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단언을 했어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댐을 만들자는 거죠. 철도 만들고. 그러면 사람 고용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 지출은 국내로 돕니다.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정부 지출은 국내로 삥 하고 돌아요. 삥 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이게 바로 케인즈라는 거예요. 자, 이 케인즈의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인데 문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많이 만들죠. 왜냐하면 네. 정부가 계속 돈 위에 돈을 쌓으니까요.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살겠다고. 거기에 오일 쇼크가 오죠. 오일 쇼크. 어느 정도 했냐면요. 73년에 1배럴에 3불 정도 됐던 게 79년에 1배럴에 36불까지 뛰어요. 예. 12배가 뛰어서 방송국 보고 다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인플레를 파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통화주의자예요. 예. 이자율하고 유동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은 시장에 넣지만 울 빠진 독처럼 사그러지고 효과는 없고. 이게 바로 케인즈가 비판했던 부분인데 예. 이거를 돌리기만 한다면 방법은 있겠죠. 돈을 넣어주고 돌리기만 한다. 왜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미국의 부채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 만나면요. 우리나라 돈은 2경 원이 넘어요. 2경 원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2경 원이 넘는 부채라서 그 당시에 시캐스터라는 게 조항이 2013년에 나옵니다. 뭐냐면 정확히 트럼프하고 말한 거 빚이에요. 1조 2천억 달러 정도를 2013년부터 매년 1,100억 불씩 그러니까 1조 원 넘죠. 1조 원 넘는 돈을 계속 정부 지출을 줄일 거예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케인즈가 말한 대로 정부가 돈을 막 써가지고 유효 수요를 만들 수는 없고 예. 이 상태에서 위기는 터져버렸고 여기서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말한 버냉키라는 FRB 의장이 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 건 뭐냐면 이자율 내릴게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할 겁니다. 양적 완화 다른 거 없어요. FRB는 계속 현금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그다음 미국 행정부는 국채라는 그 증서를 계속 쓰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겠어요? 안 나죠. 왜? 케인즈가 저주를 내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함정이에요. 예. 즉 돈이 돌지 않는데, 즉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출돼서 선순환이 안 되는데 돈만 넣는다고 이자율만 내는다고 될 리가 없잖아요. 라고 말한 게 케인즈 아니에요. 자, 이걸 파해를 해야 돼요. 미국 정부는 팔이 부러졌습니다. 왜? 부시 대통령 때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빚이 너무 많이 졌어요. 예. 그래서 한쪽 팔은 제거하고 통화 정책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쓸 수가 없는 예.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케인지안이 보고 있어요. 유동성 함정에 빠질 텐데 이자를 내리고 또 유동성 높여봐야 안 되는데 대출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대출을 시키면 되겠죠. 예.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전략적으로 이용한 게 사실 선물 시장이라는 거예요. 선물 시장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드디어 제스민 혁명이 발생할 정도로 선물 시장에서 돈이 돌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의도된 부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시민들의 반고가 있었죠. 네. 자,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재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실은 실물. 실물은 뭐겠어요? 만질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것 중에 자산 가치가 가장 큰 게 뭐죠? 실은 부동산이죠. 결국 서프라임도 부동산 때문에 발생했는데 마침 그게 실물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3차에서 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정 정책하고 비슷한 대출 효과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돈이 삥 돌아가겠죠. 그래서 미국이 살아난 거고 2014년 이후부터는 실물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좀 질문 좀 할게요. 제가 네. 지금 저 교수님 그 설명하는 동안에 제가 가급적 질문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쭉 그 궤를 좀 이해해야 되고 저도 좀 저도 처음 네.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이용했다는 거하고 제스민 혁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선물 시장은 지금의 현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밭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 한국 시장이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 돈을 이용해서 옥수수나 유가로 뻥튀기를 시켜서 돈이 대출이 확장될 수 있도록 숨구멍을 많이 열어줬어요. 그 미국 얘기는 FRB에서. 미국 FRB가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작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 미국이 발생시키는 달러발 인플레이션 있죠. 돈을 네. 계속 찍어내니까 이걸 n분의 1로 전 세계 나누기로 했잖아요. 네. 이걸 활용해서 그걸 지지대로 삼은 거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돈을 많이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만 대출 선순환이 일어나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제스민 근데 혁명이 그 발생한 선물 시장은 제가 지금 좀 헷갈렸던 예. 게 그 선물 시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퓨처스 그러니까 예, 퓨처 마켓. 퓨처 마켓인데 지금 말씀하는 게 상품 선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상품 선물까지 다 그러니까 포함하게 원유라든지 됩니다. 곡물이라든지 이런 네. 이런 시장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네. 아하 그러면 좀 이해가 예, 돼요. 그래서 상품 자스민 쪽에서. 혁명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중동에서 자스민 혁명이라는 건 2010년입니까? 왜 예, 맞습니다. 저기 리비아라든지 뭐 이런 데 정권 무너지고 이태리 뭐 네. 모로코 막 이런 데들 네. 민주형 뭐 이 봉기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고물가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제스민 혁명으로 친미 정권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죠. 아하. 그래서 오바마 정권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적 완화를 하는데 유동성 함정을 피하자는 거죠. 한국말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돌려야 되는데 돈을 돌리는 건 1차로 인플레는 전 세계에서 나눕시다 하고 밖으로 한번 돌렸고요. 예. 안쪽으로는 부동산 쪽으로 돌려가지고 갖고 있는 FRB의 자산 규모가 4조 5천억 달러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고 이 당시 FRB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유동성 함정은 피하려고 최소한 노력을 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지표를 갖고 우리가 발을 뺄 거냐. 이제 유동성을 멈춰줄 때가 와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도대체 그럼 이 상태로 가버리지 왜 자꾸 이 금리를 올리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세요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낮은 수를 유지하면 어떤 이익이 왔을 때 해법이 전혀 없어요. 더 이상 만질 수 있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 정책을 빼버리면 남아있는 게 통화정책이라는 건데 통화정책을 쓰려면 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아래로 회초리 좀 튕겨줄 거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얼마 전에 엘렌 의장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생전에 금융위기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지금 엘렌 의장 입장에서는 뭘 알게 됐냐면 통화정책이란 걸 통해 갖고요.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사도 똑같거든요. 세상사도. 얘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과외비를 주고 막 엄청나게 돈을 씁니다. 예. 그런데 계속 공부를 못해요. 이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이게 공부의 함정이겠죠. 그러지 않은 방법을 찾았대요. 그게 뭐냐면 결국 돈이 돌리는 루트를 찾아냈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돈을 돌리는 루트. 이 루트가 어떤 거냐면요. 사실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실은 70년대 오일 쇼크는 유가발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정부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유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역사의 분기점이 두 개가 나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 속에 거의 없으실 텐데요. 혹시 사민주의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민주주의. 예, 그게 북유로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실은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민주의하고 공산주의는요 동일해요. 같은 엄마에서 나온 쌍둥이에요. 근데 어떻게 틀리냐면 공산주의는 부르주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주 및 사회 기초 인프라를 국유화를 자연스럽게 시켜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 노동자가 혁명해서 부셔버립시다. 그리고 나서 국유화 시킵시다 하는 게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민주주의는 그 방법을 달리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지 말고 혁명은 안 됩니다. 의회로 가서 투표로 자연스럽게 국유화 시킵시다 하는 게 바로 사회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은 역사가 130년이 넘었어요. 사민주의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러분께 1970년에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죠. 그때 스웨덴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부가 은행을 생존시켜준다는 식으로 공언을 한 약속이 한 번 있었고요. 특히 불거진 게 92년도에 북유럽 쪽에서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에 구소련 흔들리게 되면서 이제 자본이 자유화되면서 북유럽 쪽에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오면서 한번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스웨덴에서 어떻게 했냐면 은행을 살려준다고 은행채를 공식적으로 정부가 계속 구입해 줬었습니다. 예. 이걸 바로 양적 완화의 전조전이라고 보시면 그대로 돼요. 그 미국의 FRB가 뜬금없이 한 게 아니군요. 뜬금없이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 원용을 해서 네. 일종의 카피를 한 거군요. 반대로 보면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북유럽이 있고요.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신자유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즉 오일쇼크 후에 해봤더니 불필요한 거는 다 제거합시다. 경쟁을 통해서 원가 하락이 제일 최고입니다. 원가 하락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노동력 제일 싼 곳이 어디죠? 그때 박치고 나온 게 바로 중국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쟁에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북유럽은 그러지 않고요. 정부가 사민주의적 원칙의 하에서 은행은 공공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약속의 증표라고 보시면 되고 양적 완화는 그거가 실현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유가를 잘 보셔야 돼요. 유가를 굉장히 낮게 빼놨잖아요. 예. 그래서 유가발 충격이 없는 상태. 거기에 실물 투자를 이행시키면서 민간 대출, 즉 민간 얘기가 자꾸 나오죠. 민간. 트럼프에서도 민간이라는 자본이 자꾸 나올 거예요. 이 유동성을 갖고 민간에서 삥 1조 넘게 돌리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 방침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FRB가 막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예상하셔도 거의 맞을 거예요. 일단은 FRB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자산 덩어리가 있죠. 여기 현금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현금이 쌓일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던 국채나 회사채나 은행채를 팔 거니까. 그러면 현금이 엄청 많이 쌓이겠죠. 예. 근데 그중에 국가채권은 잘 안 팔 거예요. 미국채는 계속 보유하면서 미국채 가치는 유지시켜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미국이 국가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회사채나 은행채 이런 쪽 부분이에요. 왜 그랬지 말씀드렸죠. 부동산을 3차 양적 완화에 살렸다고.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냐면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싸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은행권으로 대출을 삥 돌려서 부동산을 살렸던 거예요. 이 은행채를 이제는 현금화 시키게 되겠죠. 그럼 이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이건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FRB가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게 되는 거는. 이걸 가지고 은행을 활용할 확률이 큰데 앞으로 보셔야 될 거는 트럼프의 투자는 오래 가요. 10년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FRB의 리밸런싱도 10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세상이 멸망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옐런이 이제 우리 생애에는 그 위기가 다시 오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그렇게 이 나왔다. 현금을 활용해서 계속 장기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갈 건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좀 어려운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명록 교수가 얘기하시는 거를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지 않고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것 같군요. 사실은 미국이 2008년도, 2009년도 초에 거의 망할 뻔했던 건데
사실 벤 버난키를 비롯한 미국의 이 경제 수장들, FRB 의장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뭐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뜬금없는 임시 처방책을 가지고 그냥 막 막아온 거가 아니고 사실상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론자라든지 아니면 케인지안이라든지 이런 경제학적인 그 굉장히 심오한 두 축과 또 북유럽의 어떤 삼인주의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국가를 운영하는 경제 시스템까지 다 고민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그런 시대에 금융 처방책을 낸 거고 그 양적 완화의 다른 이면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반대되는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걸 금융시장에서 경기를 하며 텐드럼이라고 하잖아요. 네. 경기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임형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